이미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연가를 접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를테면 노이즈 마케팅이다 아니다 정말 말이 많았었던 가수 이승환 씨의 뮤직비디오에 지하철 귀신이 찍힌 영상부터 파이터 추성훈 씨가 대낮에 도쿄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빨간불에 서 있는데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한여름에 어색한 그 차림, 긴 옷을 입고 있던 여성분이 눈에 띄었는데 그걸 보고 추성훈 씨가 속으로 귀신인가? 에이 설마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횡단보도가 파란불로 바뀌자 그 어색한 차림의 여성분과 스쳐 지나가면서 순간 마주치게 되는데 그 여성분이 그때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했었대요. 추성훈 씨에게 난데 와카타노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무나 유명한 그 영화 곡성 있죠? 그 영화 촬영 도중에 스튜디오 천정에서 연가가 막 여러 명이 찍혀가지고 화제가 된 적도 있고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연예인들이 연가를 본 썰들이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20대 초반쯤에 만났던 연예인들에게 들었던 그 연가를 접했던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다운타운가에서 DJ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 음악 감상실, 커피숍, 호프집, 레스토랑 할 거 없이 가는 곳마다 DJ 박스가 있는 곳이 정말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 한때 붐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 붐의 끝 무렵에 DJ 활동을 늦게 시작한 셈인데 아무튼 DJ 생활을 하던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DJ 생활을 초보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메인이 되던 해에 MC 생활도 잠시 겸했는데 그때 제겐 많은 연예인들을 접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접했던 연예인들이 주병진 씨, 안혜진 씨, 이남희 씨, 한마음의 양하영 씨, 그리고 신촌 블루스 이렇게 다양한 연예인들 사회를 봤었는데 그 MC를 보고 공연이 끝나면 술 한잔 할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한 번은 제가 그 울산대학교 근처에 아페리오란 레카소 그러니까 레스토랑, 카페, 소주방 이걸 다 이렇게 합친 줄임말이죠. 여기서 디스크 자키로 일할 때 신촌 브루스가 초청 공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신촌 브루스의 어미노 씨가 여자의 남자란 앨범을 늘 당시로 기억을 하는데요. 신촌 블루스의 공연을 끝내고 멤버들과 가까운 선술집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신촌 블루스의 멤버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것만 밝혀드릴게요. 이 정도 선에서 말하는 게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형님께서는 한 번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주일간 알아서 막 누워가지고 음악 활동에 지장이 있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신촌 블루스가 한 명이 아니죠. 그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멤버가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전체의 그룹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때 그 형 증세가 어땠냐면 목이 아파가지고 막 물 마시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엄청 힘들었다고. 그리고 또 온몸에서 막 열이 나서 살들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한의 고통을 느낀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을 가서 아무리 종합검진을 해봐도 그때 아무런 증세가 없는 걸로 나왔고 그냥 진단 결과 신경성이라고만 나왔죠. 그래서 진통제만 처방받았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형이 아주 돌아버리겠대요. 아니 자긴 죽을 만큼 아픈데 큰 병원에서 제 아무리 검사를 받아봐도
아무런 증세가 없다고 나오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형 성격이 한마디로 말하면 곰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해도 누구에게 민폐가 될까봐 혼자 막 끙끙 앓는 스타일이 있죠. 곰 같은 그런 스타일.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그랬다는데 그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 꼭 한두 사람씩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내색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형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사람이 이 극한의 고통이 다다르면 체내에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가지고 환청이 들리고 환각 증세가 일어난다는 걸 느꼈대요. 그 형 말로는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는데 이게 조금은 진통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막 화장실 가는 건 정말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매일 밤 누워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투병하던 어느 날 이 침대에서 누워서 잠 올 듯 말 듯 멍한 그런 상태에서 TV 선반 아래쪽을 우연히 봤는데 그 틈새가 한 15cm?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밤 11시쯤에 그 좁은 TV 선반 틈 속에 이 사람이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겠죠. 근데 거기에 나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자세히 보니까 할아버지인데 새우잠 자는 자세로 옆으로 누워서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자기를 째려보고 있는 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자기와 딱 눈이 마주친 거죠. 이때 할아버지의 얼굴이 나무에 보면 물령화가 되어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막 사람처럼 그런 모습처럼 비춰졌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그 형님을 노래 보면서 3일 남았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때 무섭다고 느껴야 정상인데 그때 그 형이 워낙 아프고 또 이 독한 약에 취해가지고 환청이나 환각 상태가 보이는 걸 거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잠에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 약을 먹고 끙끙 앓으면서 얼른 잠들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역시 같은 시각에 그쪽 그 TV 선반 밑에 또 그 할아버지 옆으로 누운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이틀 남았어 그런 말을 하길래 그 형이 그때 공포감도 느꼈대요. 근데 또 동시에 화가 막 치밀어 올랐대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저 영감탱이가 뭔데 응?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거야 하고 그럼 안 되는데 막 욕을 퍼부었대요. 그러니까 그 빌런처럼 느껴진 거죠. 그러고는 아픈 몸을 겨우 일으키고 이때도 내 몸이 아닌 상태였겠죠. 그렇게 힘겹게 일어나서 주방에 소금을 한 움큼 가지고 가려고 왜냐면 그걸 할아버지에게 뿌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몇 발자국 걷다가 그대로 기절을 했대요. 그 이유가 주방으로 가려다 보니까 현관문에 뭔가 시커먼 그림자 두 개가 보였는데 저승사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걸 보고 막 놀래가지고 기절했던 거죠. 그리고 그대로 잠에 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이었대요. 자긴 거실에 누워 있었고 근데 또 이 극도의 고통이 밀려와서 마약성 진통제 여러 알을 챙겨 먹고는 약간 진통 효과가 오자 어지간하면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 영가가 오늘 밤 나타나면 하루 남았어 뭐 이런 말을 할 거고 저승사자까지 보였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이건 내가 죽을 날짜를 카운터다운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느끼고는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SOS를 외친 거죠. 외할머니께서 무속인이셨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자초지정을 말씀드렸더니 외할머니께서
아가 꼼짝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네 애미랑 금방 올라갈 거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러고는 통화가 끝난 뒤에 2시간 있다가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형님 댁으로 왔는데, 이때 어머니와 외할머니께서 형님 상태를 보니까 정말 이건 그냥 리안일 정도로 형편이 없었던 거죠. 산 송장이 따로 없었다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께서 이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크서클은 막 턱 밑으로 내려와 있죠. 통통했던 형이 삐쩍 말라있지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가. 그리고 잠시 뒤 외할머니께서 집 주변을 막 주문을 외고 휘파람을 불면서 막 여기저기 둘러보고는 굳은 표정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 아가, 여기 이 집에 왜 목신이 있어? 아가, 너 혹시 산에 다녀온 적이 있냐? 그렇게 형에게 물어봤대요. 외할머니께서. 그니까 형이 한참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친구 아버님 산소에 친구랑 같이 가서 벌초를 거둔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주변의 나무를 꺾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아가, 산에 가서 함부로 나무를 꺾으면 안 돼요. 아니, 풀뿌리도 함부로 넌 뽑아서도 안 돼. 왜냐면 그 속에 신이 깃들어 있어. 다신 그러지 마라. 이 할미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시고는 신을 달래는 의식을 치렀는데, 다시 그 나무 꺾은 곳에 직접 가셔가지고 의식을 치러서 형이 그 다음부터 신기하게도 나을 수 있었다고 해요. 형이 그때 다 낳고 난 뒤에 외할머니께서 덧붙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형이랑 산이랑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랑 사람이랑 그 궁합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 형은 산이랑 안 맞는 유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부득이하게 산에 가게 되면 고수레, 그 고시래라고도 해요. 민간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 산신께서 봐준다고 했다고 그러네요. 물론 선한 사람이 산에 가면 산에서 좋은 그 기운을 받고 오는데, 그렇지 않거나 산과 궁합이 맞지 않는, 산과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은 그렇게 고시래를 해야 하고, 또 산에 가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함부로 나무나 바위 그리고 풀뿌리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병이 생기거나 화를 입는다고 하죠. 참고로 산을 망가뜨리면 그 산신께서 노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기저기 터널을 많이 뚫고 있는데, 북한산 터널을 뚫은 회사는 다 망했다고. 이건 오피셜이에요. 그리고 강릉 터널도 뚫고 나서 그렇게 산불이 많이 났죠. 이게 산의 기세에 어떤 전기가 다 바뀌었고 산신께서 노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자, 이 형님께서 두 번째로 겪은 얘기 들려드릴게요. 이 형님이 한 번은 빙의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빙의라는 현상이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그 일부 정신과 전문의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해리장애라고, 일종의 다중인격 그리고 기억상실증으로 인한 그 해리장애의 한 부분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체 인격에서 어느 한 부분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걸 뜻하는데, 결론적으로 다른 인격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빙의 현상을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형님 스타일 자체가 그냥 외형적으로만 봤을 땐 대체적으로 이성에게 어필을 할 만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인상도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었고, 배도 엄청 나오고, 또 패션도 관심 없어가지고 옷도 대충 입고 그랬는데, 장점도 분명 있었죠. 생김새와는 다르게 그 사람을 대할 때 포근한 느낌이 드는 다정다감한 말투, 그리고 착한 심성, 그리고 성실함. 아무튼 이 형의 이런 그 장점에 끌렸는지 모태솔로였던 이 형님에게도
드디어 예쁜 여자친구가 생긴 거죠. 늦가게 30대 후반까지 솔로로 지내다가 여자친구가 생겨봐요. 얼마나 그 기분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형님이 형수님을 데리고 막 주변 친구들이나 친척, 가족들에게 여친을 막 누가 보면 자랑시키듯이 일일이 막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다니면서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만난 지 100일이 될 때는 장미꽃 1000송이를 선물했대요. 그리고 반지를 건네면서 프로포즈를 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는데, 그 기쁨도 잠시 애지중지하던 여자친구가 프로포즈를 거절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을 털어놓은 거죠. 사실은 오빠, 나 백혈병 걸린 시한부 인생인데 그동안 오빠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낸 것만으로도 난 만족하고, 오빠 앞으로 더 이상 이 병으로 시름시름 알아가는 추한 모습을 오빠 기억 속에 남기지 않길 바래. 그러니까 오빠도 이쯤에서 이제 마음 정리하고 좋은 사람 만나야지. 미안해 오빠. 그런 자백을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형이, 아니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난 어쩌라고. 난 너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데. 백혈병 걸린 게 문제라면 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감싸 줄 수 있고 너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나서 결국 여자친구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는데, 그때 여친 마스카라가 눈물에 젖어서 검은 그 물이 있죠. 광대뼈를 타고 턱 쪽으로 흘러내렸대요. 감동 먹은 거죠. 그러고는 짧은 시일이었지만 5달 동안 동거를 했고, 그동안 여자친구와 병원을 오고 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겠죠. 그러다가 결국 형의 여자친구는 그만 백혈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때 그 형이 그 후로 밀물처럼 밀려드는 그 뭐라 그럴까, 상실감? 그 슬픔은 정말 말로 형용하기 힘들 정도로 견디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막 술에 의지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우울증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죽으려고 막 수면제도 수시발 먹고 잠에 들려고 했는데 자살을 시도를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멤버가 집에 찾아와서 이 형을 발견하고는, 그리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병원 응급실에 가서 또 한 번은 집에서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의자를 갖다 놓고 끈을 딱 매달아서 시도를 했는데, 이 형이 덩치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쿵 하고 그때 소리가 엄청 크게 나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려고 이웃이 막 찾아왔는데, 그때 그 형이 발견되어서 자살 시도는 또 불발탄이 된 거죠. 뭐 이렇게 저렇게 그 뒤로도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참으로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주위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고는 가까스로 또 살아나고, 그래서 그때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난 죽는 것도 마음처럼 참 쉽지 않구나. 그래, 그럴 바에야 어차피 다시 죽을 각오로 다시 열심히 살자, 이런 마음을 먹은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알게 모르게 뜬금없이 그 여자친구가 했던 행동을 가끔 하더란 거예요. 이를테면 그 형이 거울을 잘 안 보거든요. 샤워나 씻을 때 빼고는 뭐 볼 일이 없겠죠. 워낙 뭐 꾸미거나 아니면 워낙 그 외모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랬던 형이 자주 거울을 보면서 방긋 웃으면서 거울에 비춰진 그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오늘 하루도 행복하자, 화이팅,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 형이 치맥은 전혀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은 깡소주 스타일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치맥을 먹게 된 거죠. 이게 다 살아생전에 자기 여친이 했던 행동을 자기가 본인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었던 거죠. 그 외에도 현관문 앞에 신발을 돌려놓는 그런 행동, 그리고 또 안 보던 그 TV 드라마를 보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여친의 어떤 그 살아생전의 행동을 알게 모르게 하게 된 건데,
이 개념은 사랑하면 물론 닮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되면서 바뀐 거니까 전혀 다른 얘기죠. 자기 스스로도 참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형의 어머님이 시골에서 반찬거리를 이것저것 만들어서 형의 집에 들렀는데 이때 형의 얼굴을 보니까 환자 그 자체 같아 보여가지고 형을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형이 완강하게 거절했대요. 평소라면 어머니 말씀을 거분거분 잘 들을 건데 그땐 미쳤어? 내가 미쳤냐고. 왜 병원을 내가 왜 가? 안 가. 아니 못 가. 내가 뭐 정신병자야? 그렇게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미쳐 날뛰니까 형의 어머님께서 놀래기도 놀랬지만 걱정이 앞서서 그날 하룻밤을 형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지금부턴 형의 어머님 시점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머님께서 주무시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깼는데 그때도 잠이 덜 깬 상태였죠. 멍한 상태로 실눈을 떠보니까 형이 거울 앞에 서 있는 게 보였대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막 무슨 그 방언같이 말이죠. 중얼중얼 거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것도 새벽 2시에. 그리고 그 형 등 뒤에 뭔가 뿌연 게 보였는데 어머님께서 속으로 아니 이게 뭐야? 어머님께서 눈을 비비고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형 등 뒤에 어떤 여자가 엎혀 있는 게 보였대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속으로 아니 이게 뭐야? 꿈이야? 그러면서 막 뺨도 꼬집어 보고 그랬는데 꿈은 아니었던 거죠. 화들짝 놀란 거죠. 눈을 크게 떠서 다시 봐도 형 등 뒤에 여자가 엎혀져 있는 게 보였대요. 반투명한 상태로. 그리고 형은 계속 거울을 바라보면서 방언 같은 외계어 같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막 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어머님께서 어제 있었던 일을 형에게 다 설명해도 형은 나 그런 적 없다고. 엄마 자꾸 그럴 거면 내려가. 내려가! 왜 귀찮게 해? 하고 막 고함을 꽥 질렀대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 설득도 안 되죠. 완력도 안 되죠. 그래서 사촌 조카들에게 다 전화를 돌렸대요. 그래가지고 형의 사촌 형부터 사촌 동생 이 4명의 거구들이 형의 집에 와서 형을 완전히 강제로 차에 태우고 어머님과 함께 시골 고향으로 내려왔던 거죠. 고향에는 무속인인 형의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그곳으로 형을 데려간 것이죠. 그 점집으로. 지금부터도 계속 그 어머님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형이 의식을 치르는 중간에 그 기억이 끊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머님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거든요. 외할머니가 형을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차면서 형의 어머님에게 아이고야 쉬었네 쉬었어 아니 단단히 쉬었네 라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형의 어머님께서 그렇죠 근데 그 여자친구 아닐까요? 그러니까 외할머님께서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고개를 돌려서 대뜸 형을 노려보면서 그때 연이란 연은 다 나왔다고 광패연도 나오고 가오리 연도 나오고 막 욕을 하시면서 오방기로 형을 막 힘껏 때렸대요. 막 때리고 그리고 또 안 되니까 그 칼을 들고 와서 물론 그 칼등이겠죠. 칼등으로 형 주변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 하고 나중에 형을 눕혀가지고 형 입에다가 칼을 뒤집은 상태라고 있죠. 그 상태로 입에 물리기도 하고 막 한참 빙의굿을 진행을 했는데 근데 자꾸 빙의굿을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할머니께서 얼마나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실패 요인이 근데 빙의굿이 안 됐던 이유가 알고 보니까 그 형님이 그 여자친구 영가가 자기 몸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안 나가길 간절하게 바랬던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차라리 빙의가 돼도 좋으니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 몸에 머물길 바랬던 거죠. 근데
빙의굿은 무당이 혼자서 할 수가 없거든요. 무당과 당사자가 같은 마음일 때, 그러니까 뜻이 서로 같을 때 이루어지는 건데, 무당이 어느 정도는 그 테마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빙의자 본인 스스로가 자기 몸에 있는 귀신이 나가길 바라는 마음, 그런 의지가 있어야 빙의굿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여자친구 영가도 안 나가고 형님도 안 나가길 바라고 그래갖고 외할머니가 그걸 꿰뚫고 이 손주 뺨을 막 인정사정 없이 막 후려 갈겼대요. 3개 때리고는 굿을 중단했답니다. 이때 형이 입에서 막 거품을 물고 있었다는데 외할머니께서 정신 차리란 제스처로 그 형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막 흔들면서 아가 제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된다. 아니면 너 죽는다. 네 몸에 있는 게 너 여자친구 아니다. 귀신이다. 귀신은 산 사람하고는 다르다. 너 생각처럼 감정을 가진 게 아니란다 얘야. 제발 정신 차려라. 널 너무 사랑하고 애틋했던 이런 감정으로 널 기억하는 게 아니란다. 그냥 단순히 귀신 입장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너와 가까운 관계로만 인식을 하고 이끌려서 너 옆에 있는 거야 하고 아가 계속 그렇게 하면 네 여자친구도 제 갈 길 못 갖는다. 그리고 너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꾸 죽고 싶지 않니? 그러니까 빨리 좋은 데로 여자친구를 보내야 하겠지? 막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설득을 계속 시켰는데 설득도 안 되고 다시 굿을 진행시켰는데 계속 빙의굿도 안 되고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굿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손주의 정신부터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고 판단하시고는 평소에 잘 다니는 절이 있는데 그 형님을 법당으로 데리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스님께 부탁을 해서 스님과 함께 테마의식을 진행을 시켰는데 그때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테마에 성공을 했다고 해요. 이때 형 입속에서 구역질을 하면서 시커먼 여자 사람 형체가 그 그림자같이 빠져나가는 걸 형의 어머님 눈에는 명확하게 보였대요. 이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가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이 만약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보내는 게 진정한 사랑이고 또 산 사람으로서의 어떤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랑은 이기적이어서도 안 되고 구속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